새벽 3시 김예진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던 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귀가 밝은 그녀는 평소와 다른 급박한 노크 소리를 즉시 알아챘다. 똑똑똑, 똑똑똑. 일정한 간격이 아닌 불규칙하고 조급한 리듬이었다. 할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층에 사는 장민호. 평소 인사를 나누던 예의 바른 젊은이였다. 혜진은 서둘러 슬리퍼를 신고 문으로 향했다. 현관등을 켜고 도어스코프로 확인해 보니 민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혜진이 문을 열며 물었다.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혜진은 민호를 거실로 안내하며 물을 한 잔 따라 주었다. 탐정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던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혜진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민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할머니 딸분. 지은 씨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서요. 이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 지은이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고 가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다.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우리 지은이가 뭔 일을 저질렀다는 거냐? 민호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사무실에서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지은 씨의 첫 번째 남편. 기억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우라고 했나?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 8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는데 민호가 의료 기록을 펼쳐 보였다. 문제는 이분이 평생 심장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 직전까지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민호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지은 씨의 두 번째 남편. 박성민 씨 기억하시죠? 부동산 일을 한다던. 네. 강남 일대에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결혼 11개월 만에 뇌졸중으로 돌연사했습니다. 역시 이전에 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전혀 없었어요.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패턴이었다. 민호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모든 경우에서 지은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에게서 12억, 두 번째 남편에게서 18억 원을요. 18억? 혜진은 그 거금을 상상할 수 없었다. 네. 그리고 유산 상속까지 합치면 총 80억 원 정도가 지은 씨에게 넘어갔어요. 혜진은 머리가 띵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거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다. 더욱 충격적인 건 딸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민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지은 씨가 현재 세 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박준호 씨, 45세입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가치가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민호가 보여준 준호의 사진을 보며 혜진의 가슴이 아팠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선량해 보이는 그를 보니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도 위험하다는 말이냐? 네.
그리고 패턴을 보면 이미 결혼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새벽 3시 반.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은이었다. 혜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녹음 앱을 켰다. 여보세요? 엄마, 깨웠어요?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괜찮다. 잠이 안 와서 TV 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웬 전화냐? 내일 준호 오빠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 같이 먹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다정함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톤이었다. 갑자기 준호 씨는 괜찮으시나? 네, 괜찮아요. 그냥 가족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그럼 내일 저녁 6시쯤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혜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쳤다. 할머니,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은 씨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더욱 심각해졌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민호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하지만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할머니, 우리가 직접 막아야 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자신의 딸이 연수의 살인범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민호가 보여준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그래, 해보자. 설령 내 딸을 막는 일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혜진은 민호와 함께 딸의 과거를 공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호가 가져온 자료들은 생각보다 더 방대하고 충격적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혜진은 자신이 알던 딸과 현실의 딸 사이의 괴리감의 현기증을 느꼈다. 할머니, 이건 지은 씨의 학력 위조 관련 자료예요. 민호가 첫 번째 파일을 열며 설명했다. 명문대 졸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전문대 중퇴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지은이가 대학교 졸업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위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은 씨가 운영한다던 화장품 회사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딸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지은이는 정확히 어떻게 살아왔던 거냐? 민호가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를 펼쳐 보였다. 지은 씨의 첫 번째 결혼은 2018년이었어요. 상대는 김태우 씨. 당시 32세였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김태우의 사진을 보며 혜진은 가슴이 아팠다. 인상이 좋고 성실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지은이가 처음 데려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태우 씨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당시 회사 가치가 50억 원 정도였죠. 민호가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쯤 지나면서 태우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소화불량과 두통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만성피로, 어지럼증,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진단했어요.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내용을 기다렸다. 결혼 8개월 후
태우 씨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민호가 펼쳐 보인 신문기사에는 젊은 IT CEO 돌연사, 과로사 추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기사를 읽어보니 태우는 평소 건강했던 청년이었는데 결혼 후 급격한 건강 악화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거예요. 민호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태우 씨는 결혼 직후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금이 12억 원이었죠. 수혜자는 당연히 지은 씨였고요. 12억. 게다가 태우 씨의 회사 지분과 부동산까지 모두 지은 씨가 상속받았어요. 총액이 대략 30억 원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숨이 막혔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딸은 자신에게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이 어렵다며 용돈을 받아가기까지 했다. 두 번째 결혼은 언제였냐? 2020년이에요. 상대는 박성민 씨, 39세였습니다. 민호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성민 씨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 3채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죠. 성민의 사진도 태우와 비슷하게 선량해 보였다. 혜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성민 씨도 태우 씨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건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 불명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떤 증상들? 두통, 시야 흐림, 언어장애, 보행장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신경계 질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두 남편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성민 씨는 결혼 11개월 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역시 이전에 뇌혈관 질환의 병력은 전혀 없었죠. 보험금은 18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상속까지 합치면 총 50억 원 정도를 지은 씨가 받았습니다. 혜진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도대체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두 케이스 모두에서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가족이 종교적 이유를 들어 부검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네, 지은 씨였어요. 매번 망자에 대한 예의라며 간단한 검시만 받고 화장을 서둘렀죠.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리고 이건 더욱 충격적인 자료예요. 민호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지은 씨의 현재 남편, 박준호 씨에 관한 자료입니다. 준호의 상세한 프로필이 적혀 있었다. 45세, 제약회사 대표, 회사 자산 100억 원, 개인 자산 포함 총 150억 원 추정. 준호 씨도 최근 들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병원 진료 기록을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으로 여러 번 병원을 찾았더라고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준호 씨도 네. 이전 패턴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결혼한 지 9개월이 지났으니 민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혜진은 알 수 있었다. 준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다. 할머니, 이건 정교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연쇄 살인이에요. 지은 씨는 부유한 남성들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한 후 서서히 독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살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상을 보면 서서히 작용하는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급성 중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투여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혜진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전율했다.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이런 잔혹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지은 씨가 준호 씨와 함께 온다고 했죠?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의 딸을 감시하고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했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알겠다. 해보자. 오후 2시. 지은이 예고한 대로 남편 준호와 함께 혜진의 집을 찾았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딸을 맞이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미리 약속한 대로 3층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준호, 오빠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혜진의 귀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렸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지은이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혜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호가 보여준 사진보다 실제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눈가에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안색도 창백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동안 지은이가 신세를 많이 졌겠네요. 고맙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내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조차 힘들어 보였다. 저녁 준비를 하며 혜진은 지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딸은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준호를 챙겼고 그의 컵에 물을 따르거나 음식을 권할 때마다 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특히 지은이가 주방에서 차를 우리는 모습을 지켜볼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준호 씨,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다만 요즘 조금 피곤하긴 해요. 업무가 많아서. 준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지은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오빠가 워낙 완벽주의라서요. 제가 항상 몸 조리하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혜진은 딸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가 말한 대로 지은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혜진은 더욱 긴장했다. 준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혹시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은 오늘 유독 차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오빠, 이 차 드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지은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준호 앞에 놓았다. 고마워. 향이 좋네. 준호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혜진은 희미한 아몬드 냄새를 맡았다. 민호가 미리 알려준 정보가 떠올랐다. 청산가리의 특징적인 냄새였다. 잠깐. 혜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왜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그 차, 냄새가 이상해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찻잔 냄새를 맡았다. 뭐가 이상한가요? 그냥 허브차 냄새 같은데.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 뭔 소리예요? 몸에 좋은 차라고요. 아니야, 이건.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찻잔을 빼앗으려 했다. 지은이 재빨리 나서서 엄마의 손을 막았다.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인삼차예요. 지은아, 정말로 그냥 차가 맞냐? 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당연하죠. 오빠 건강 때문에 한의원에서 특별히 조제받은 거예요. 그때 준호가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안 돼. 혜진이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바닥에 흩어졌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두 모녀를 바라봤고 지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내 남편들 일, 보험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순간 지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무슨 얘기예요? 뭔 남편들이요?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빠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곧 끝날 일이니까. 지은아, 혜진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드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다. 준호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 미안해요. 원래는 고통 없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은이 부엌으로 향했다. 혜진은 그녀가 더 위험한 것을 가지러 간다는 걸 직감했다. 준호 씨, 당장 나가세요. 우리 지은이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독성 물질의 영향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지은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타났다.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오히려 전 너무 정신이 맑아요. 지은이 칼을 준호에게 겨누며 말했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잘못된 거야. 혜진이 간절히 호소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태우 오빠도, 성민 오빠도 그랬고요. 전 그들의 재산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요. 준호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태우, 성민. 설마 내가. 맞아요. 제가 직접 보내드렸어요. 고통스럽지 않게요. 지은의 표정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위층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 지은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칼을 준호의 목에 더 가까이 댔다. 다가오지 마요. 한 발자국이라도 오면 이 사람 죽여요. 지은 씨, 칼을 내려놓으세요. 이미 끝났어요. 경찰이 차분히 말했다. 혜진이 용기를 내어 딸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엄마야, 칼 내려놔. 엄마, 왜 배신했어요? 가족인데. 지은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야 하는 거야. 무고한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고. 무고하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있는 바보들이에요. 전 그 돈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혜진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엄마가 키운 지은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순간 지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틈을 타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다. 수갑을 찬 지은이 끌려가면서 혜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은을 연행한 지 이틀 후, 민호가 혜진의 집에 급하게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은 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됐어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아요. 증거 부족과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임시 석방을 받아냈죠. 혜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은이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복수심을 드러낸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럼 지금 지은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게 문제예요. 행방을 알 수 없어요.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은이었다. 민호가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차갑고
통제된 상태였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기회? 내일 저녁 7시. 엄마 집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을 해요. 준호 오빠도 데려갈게요. 준호 씨는 괜찮은 거냐?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지은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였다.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면 준호 오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가족만 오셔야 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혜진과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봤다. 할머니, 이건 함정이에요. 지은 씨가 뭔가 큰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 씨가 위험해. 혼자 갈 수는 없어. 민호가 고민하다가 말했다. 경찰과 상의해 봅시다. 은밀히 주변을 포위하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다. 경찰들은 아파트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민호는 3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정확히 7시, 지은이 준호와 함께 나타났다. 준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고, 지은의 부축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엄마,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어머니, 저 이상해요.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지은아, 준호 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병원에서도 어차피 못 고쳐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거든요.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너 설마? 네, 맞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조금씩 줬거든요. 아주 소량씩. 들키지 않게요. 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 특별한 칵테일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탈륨, 비소, 그리고 몇 가지 더. 지은이 마치 요리 재료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은아, 왜?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어요. 오빠의 재산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다. 혜진이 분노로 떨었다. 지은아,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전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맑아요. 이 바보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지은이 병을 열고 찻주전자에 내용물을 부었다. 오늘은 3명이니까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설마 나까지? 당연하죠. 엄마가 제 계획을 망쳤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보험금이 있잖아요. 적지만요.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딸이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지은이 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걱정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잠들듯이 갈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민호도 함께였다. 지은 씨, 손들고 무릎 꿇어. 지은이 당황하며 찻주전자를 혜진에게 들이부으려 했다. 혜진이 재빨리 피했지만 독이 든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아, 아까워라. 지은이 미친 듯이 웃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경찰이 지은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녀는 주방으로 도망쳤다. 곧이어 부엌에서 큰 칼을 들고 나왔다. 다가오지 마세요. 차라리 다 같이 죽어요. 지은이 칼을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겨누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쉽게 쏠 수 없었다. 혜진이 용기를 내어 딸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그만해. 엄마야. 엄마? 엄마라면 딸 편을 들어야죠. 왜 남을 도와서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일? 지은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전 똑똑하게 산 거예요. 이 바보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라고요. 그때 준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은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지은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들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다. 아니야, 놓아줘. 내 계획이 완벽했는데. 지은이 수갑을 차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응급차가 도착해 준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였다. 지은이 끌려가면서 혜진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딸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호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중요한 건 할머니가 더 큰 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준호 씨도 살릴 수 있었고요.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끔찍한 악몽은 끝났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한 달 후 혜진은 법정에서 딸 지은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을 지켜봤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이 컸다. 피고인 김지은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혜진은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당연한 결과야.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혜진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방 정리를 시작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추억의 물건들이 나왔다. 그 중에는 남편이 생전에 써준 편지도 있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지. 나도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웠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믿는 길을 가세요. 편지를 읽으며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줬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항상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다. 며칠 후 민호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할머니, 저희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게 어때요? 이번 사건을 통해 할머니의 능력을 확인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혜진은 놀라며 물었다. 이 나이에 탐정이라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만큼 용기 있고 정의감 넘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할머니 같은 분을 더 신뢰할 거예요. 특히 가정 문제나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혜진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다.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제야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좋아, 해보자. 늙어서 배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일주일 후부터 혜진은 민호의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의뢰인은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60대 여성이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혼한다고 전 재산을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거든요. 혜진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혜진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에 의뢰인이 위로를 받는 것이 보였다. 젊은 탐정들과 달리 혜진은 같은 연령대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2달 만에 혜진과 민호는 사기범을 찾아내 피해자에게 재산의 80%를 되찾아 주었다. 그 과정에서 혜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범인을 찾아내는 직감이 탁월해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70년을 살면서 쌓인 경험이 헛되지 않는구나.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어. 혜진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가정폭력, 사기, 실종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그녀는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 특히 노인들과 여성들이 혜진을 많이 찾았다. 어느 날 준호가 완전히 회복되어 인사를 왔다. 독성 물질을 빼내는 치료를 받으며 몇 달간 고생했지만 다행히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건강 조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는 이후 혜진의 탐정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또한 지은의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혜진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면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찼다.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혜진이 말했다. 민호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요즘 정말 행복해. 왜 우스워요? 할머니는 당당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예전에는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살았는데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민호야, 내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살아갈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 맞아요. 할머니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혜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도 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 지은이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 어떤 폭풍 우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1년 후, 혜진은 지역사회에서 정의의 할머니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혜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김혜진,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됐어. 감사하게 살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끝없는 여정. 그것이 바로 혜진이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다.